훌륭한 지도자라고 반드시 정치력이 뛰어나지 못하듯 뛰어난 정치가라고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선조였죠. 그는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로 탁월한 정치력과 상황 판단 능력은 탁월했지만 임진왜란이란 최악의 국난에서 아주 쓰레기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며 오늘날에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조선 14대 임금 선조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선조는 1552년생으로 중종의 서자인 덕훈군과 하동군 부인 정씨의 삼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중종의 후궁이었던 할머니 창빈한 씨의 위상과 온갖 뻘짓을 하던 덕훈군의 평판에 그런 아버지의 삼남이었던 왕실서열을 생각하면 하성군은 감히 보위를 넘볼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문정왕후가 덕훈군 윗서열 종친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13대 임금 명종이 후사를 낳지 못하자 덕훈군 계열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직 30대의 명종은 떨떠름했지만 일단 덕훈군의 세 아들을 부르는데 면담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익성관을 써보라고 하자 아무 생각 없이 썼던 두 형들과는 다르게 하성군은 감히 쓸 수 없다며 거절하고 그런 하성군을 보고 명종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본 뒤 하성군이 총명하다는 것을 파악하지만 정작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버틴 것이었죠. 그러나 1567년 6월 결국 명종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결국 명종을 대신해 왕비 인순왕후의 결단으로 16세의 하성군이 승하한 명종의 후사를 이어 1567년 7월 왕위에 오르니 그가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였습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반기열통으로 임금도 아닌 왕비의 결단으로 왕위에 오른 선조가 정통성에 대한 불안과 컴플렉스에 시달렸다고 하지만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게 반기의 혈통이 즉위한 사례는 역사에 수도 없이 많았고 즉위 당시 왕실서열상 그리 혈통에서 멀지도 않아서 훗날 그가 보인 졸렬한 착태는 열등감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아야 할 듯합니다. 명종 시절에 윤원영 같은 강력한 권신들이 사라진 뒤 사림 세력과 원로 대신들이 조정에 포진했고 거기다 대비해 수렴청정을 거치며 선조는 즉위 초부터 상당히 안정된 정국 속에서 임금의 권위를 확립했고 본인 또한 뛰어난 정치 감각과 두뇌의 소유자였기에 1568년 선조 2년에 1년 만에 수렴청정을 끝내며 수습딱지를 떼며 완전히 임금으로서 자리매김합니다. 과거 사화로 피해를 입은 조광조 등을 신원하고 이황, 이이 등을 중용해 극진히 대우했으며 본인 자신도 여러 경전과 사설을 탐독해 그야말로 문치주의 시대를 열었지만 조선개국 200년 동안 쌓인 경제, 사회, 국방의 모순은 여전했으며 시간이 지나며 선조는 정치꾼으로서의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1575년 심의 겸 김효원의 대립으로 동서분당이 일어나자 선조는 왕권 강화의 기회로 삼고 신하들이 분열 대립하게 유도해 이를 중재하는 척하며 어느 한쪽의 권력 독점을 막는데 이는 지도자의 전형적인 통치술로 서인이 약할 땐 이의를 불러 동인을 견제하고 다시 서인이 강해지자 1584년 이의가 세상을 뜨자 다시 동인의 편을 드는 식으로 선조는 정치판을 조정합니다. 다양한 인재가 폭발적으로 넘치던 시대였고 선조 역시 인재들의 능력과 성격을 잘 파악했으나 그 능력으로 여러 인재들을 장기판에 말 다루듯 이용했고 그랬기에 신하들에 대한 처우나 평가도 시시때때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동인의 위세가 강하던 1589년 기초곡사가 터지며 천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오는 대참사가 초래되지만 사실상의 흑막은 선조라 봐야 합니다. 선조는 정철을 행동대장으로 내세우며 한편으론 옥사의 규모를 자기 원하는 대로 조정해 제거할 자는 제거하고 살릴 자는 철저히 카바를 치더니 옥사가 끝난 뒤인 1591년 갑자기 정철을 내치는데 이용가치가 다한 행동대장을 숙청한 것이었죠. 이렇듯 초반 선조가 보여준 문예부흥 분위기는 그저 시대의 대세를 따른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조가 이런 정치력과 왕권으로 당시 조선 전반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는가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니었고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이란 초유의 국난으로 조선은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나마 이순신, 권율 등의 인재들을
미리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피난간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수도를 버린다는 정치적 부담과 비난에 어리버릿하다가 외적에게 잡혀서 끌려가거나 혹은 차결한 군주들로 인해 망국에 이른 사례가 적지 않았으니 말이죠. 문제는 이후에 보여준 그의 졸렬한 작태가 문제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명나라로 튈 생각만 했고 이를 반대하는 신하들 앞에서 변명하고 전전긍긍합니다. 무너진 권위를 세우겠다며 여러 차례 선의파동을 일으켜 전시행정부를 마비시키고 1596년 이몽학의 난 이후 반란에 연루된 김덕령 등의 의병장들을 대거 핍박해서 목숨을 잃게 하는가 하면 온갖 억지와 억측으로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을 체포해 압송까지 합니다. 그로 인해 터진 1597년의 7천년 패전 뒤에 왕의 주옥같은 변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조 37년인 1604년 임진왜란 때 활약한 선무공신에 대한 포상은 고작 18명에 그쳤는데 여기엔 7천명의 엑스맨 원균이 포함된 데다 자신의 피난을 수행한 86명을 호성공신에 책봉하는데 이에 대한 논리가 정말 가관이었으니 임진왜란의 극복은 명나라 구은병 덕분이고 의주로 피난한 선조 자신과 조정 그리고 수행원들이 구원을 청한 공이 크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었죠. 전쟁 영웅들의 공로를 깎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노림수였으며 후한무치의 절정이었습니다. 전후복구에 여념이 없어야 했던 제이후반 10년 동안 전쟁의 공로가 큰 광해군을 견제해 끊임없이 박대하고 유일한 적자 영창대군을 내세워 정통성을 위협하는 등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을 뿌리다 1608년 57세를 일기로 선조는 무려 41년 동안의 치세를 마감합니다. 치세 전반엔 붕당이 성행하고 치세 후반기는 외침으로 얼룩진 오욕의 시대였습니다. 선조는 뛰어난 정치꾼이었으나 형편없는 리더였습니다. 국가 운영에 대한 확고한 비전 없이 자신의 왕권 유지만 일관되게 집착했고 이를 위해선 뭔 짓이든 가능했으나 정작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1도 지지 않았죠. 그랬기에 그는 후한무치한 정치꾼의 전형이자 최악의 리더로 알려졌지만 그를 능가하는 또 다른 군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얘긴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 14대 임금 선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 태종 세조처럼 쿠데타를 주도해 왕이 됐지만 두 사람과는 다르게 실패한 정도가 아닌 조선 역사상 최악의 암군으로 기록된 조선 16대 왕 인조. 폐륜이라 비난한 광해군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한편의 막장가 족사를 쓰고 그 무능과 찌질함이 할아버지 선조를 능가해 비교조차 선조에게 신뢰가 될 정도로 암군이었던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조선 16대 왕 인조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조는 1595년 선조의 서자인 정원군의 세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부노는 능양군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원군은 선조의 총애를 받은 인빈 김씨의 아들로 사람 10여 명을 해치고 광역시급의 고을을 초토화시킨 순하군보다 더 지독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런 아버지의 행실로 능양군은 오히려 위험분자로 주목받을 일이 덜했으니 그냥 불로소득 금수저로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문제는 총명했던 동생 능창군이 역모에 걸리고 정원군 집터에 왕기가 서렸다는 소문이 도는 등 자꾸 광해군의 심기를 건드려 결국 1615년 신경회의 옥사로 능창군은 비참하게 유배지에서 세상을 뜨고 저택은 광해군에게 몰수당한 데다 아버지 정원군이 1619년 화병으로 세상을 뜨자 삽시간에 집안이 작살난 능양군은 복수를 꿈꾸게 되죠. 능양군의 외삼촌 구갱은 무신이었고 큰아버지 신성군의 매형 신경진은 탕금대에서 전사한 신립의 아들로 그 또한 무신이었으니 그들의 인맥으로 군부를 포섭해 이서 이괄 등을 끌어들이고 오랫동안 야당으로 존버했던 서인 세력들이 가세해 결국 1623년 쿠데타를 일으켜 임금으로 즉위하니 그가 조선 16대 임금 인조였습니다. 처음엔 나름 잘해보겠다며
광해군의 과오를 교훈 삼으려 했지만 집권당은 옅은 서인이었기에 국인 이이첨, 유이분 등에 대한 숙청을 단행했고, 광해군을 포기시키려는 시도에다 인성군 등의 총친들이 계속 역모에 연루되는 등 전국은 불안정했고, 야당이던 서인은 국정 운영에 한계가 많은 데다 그들이 내건 친명배금은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 그닥 도움이 되는 모토가 아니었죠. 요동에선 후금이 기세를 올리고 북쪽 지방엔 도주한 명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설치는 걸로도 모자라 모문용이라는 명나라 군벌은 조선 평안도 해안 가도에 주둔해 후금의 어그로를 끌고, 어이없게도 명나라는 배금 정책을 주장한 인조 정권을 오히려 의심하고 경계해 모문용을 통해 명나라 조정에 로비를 해 정통성을 인정받기에 이르죠. 이러던 차에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마는데 인조 2년인 1624년 이괄의 난이 터지는데, 이괄은 인조 반정에 참가한 무장으로 북방에 12,000군대를 지휘한 부원수였으나 공신책봉에 대한 불만과 계속된 역모로 인한 공안정국 속에서 자신과 아들의 이름이 역모에 언급되자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죠. 장만 정충신의 활약으로 진압에 성공했고, 인조는 약 2주 만에 한양에 돌아오지만 공안정국은 더욱 살벌해지는데, 인조와 공신들은 기찰을 강화하는데, 기찰이란 잠재적 위험 분자에 대한 감시를 말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변방의 군사훈련을 못하게 막고 통제를 해서 이괄의 난으로 약화된 국방력은 더욱 쇠약해지고, 인조 정권의 계속된 혼란과 외교적 실책으로 1627년 정묘호란이 터집니다. 조선군은 격렬히 저항했으나 중과부적이었고, 안주성에서 자결한 남이응은 군사훈련 한 번 못한 게 한이라며 절규했다 합니다. 후금과 화친을 맺어 정묘호란이 끝나며 병자호란까지 조선은 약 10년의 시간을 벌지만, 인조는 계속된 반란과 호란으로 땅에 떨어진 자신의 왕권과 정통성을 세우려는 생각에 아버지 정원대원군을 왕으로 추존하려 하고, 신하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며 시간을 낭비하다 결국 인조 10년인 1632년 정원대원군을 원종으로 추존해버립니다. 이렇듯 왕권 강화나 정권 유지엔 정말 스트롱맨이 따로 없었지만, 인조는 당장 필요한 개혁이나 국방력 강화에 대해선 정말 소극적으로 샤이하게 변해버리죠. 정묘호란이 끝나고 조정의 중심인 정경세는 양반 중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는 배 한 패씩을 내게 하자고 추청을 합니다. 당시 양반은 원칙적으로 군복무자였고, 그랬기에 군복무를 못하면 대신 군포를 바치는 게 당연했으나, 지들이 양반이라는 이유로 이 세금을 내지 않는 실정이었으니 군복무 대신 세금이라도 공평하게 내 군비를 늘리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였지만, 임금은 이를 단호히 거절해버립니다. 또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왕실 종친이 누리던 경제적 특권인 군가의 염정과 어장이 있었는데, 이 경제적 특권을 폐지하고 국세로 돌리라는 대신들의 주청이 인조 치세 내내 수도 없이 빗발쳤는데, 자신도 알고 있지만 함부로 행할 수 없다며 대충 넘기는 게 부지기수였죠. 모두가 반대하는 추조는 거침없이 행했으나 개혁은 함부로 행할 수 없는 인조였는데, 이유는 그의 말처럼 이는 모두의 원망을 사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결국 국방과 부국강병은 진전이 없었고 1636년에 다시 전란이 닥치게 됩니다.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인조와 서인 정권은 척화를 주장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다 늘 강경하고 위험한 외교적 발언을 거듭해 청나라를 자극하고, 홍타이즈를 황제로 옹립하자는 국서를 무시하고 사신을 박대한 일이나, 조선 사신들이 청태종 즉위식 때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하지 않은 일 등 수많은 외교적 파행이 겹치는데, 결국 병자년인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터지고, 청나라 군대는 고려 거란 전쟁 당시 소배합이 그랬듯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그만이라는 전략으로 빠르게 진격해 할아버지 선조처럼 재빠르게 도망도 못 간 인조는 급한 대로 남한산성에 들어가 지연전을 펼치고, 지방의 관군들이 집결해 청군을 괴멸시켜주길 바라며 40여일을 버텼지만, 총사령관인 도원수 김자점은 꾸물거리며 진격을 주저하고, 강화도 수비를 맡은 김경징은 제대로 방비도 안 한 데다 결국 강화도가 함락되며 세자빈과 원손, 복림대군까지 모두 포로로 내주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니,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와 청태종에게 항복의 예를 표하니, 이게 굴욕적인 삼전도의 치욕이었죠.
병자호란이 끝나고 소현세자 부부는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갔지만 오히려 인조는 끝없이 의심하고 경계하기 시작하는데, 심양에 끌려간 소현세자 부부가 조선과 청나라 간의 외교에 힘써 이로 인해 청나라 조정의 신뢰를 받고 청나라에 끌려온 조선인들을 구해내 주변의 존경을 받게 되는데, 너무도 상반되는 자신과 비교되며 피해망상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인조 21년에 세자의 장인이 세상을 뜨자 세자 부부가 임시로 귀국하게 되는데, 이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청나라의 실력자 도르곤이 지나치게 잘 대해준다는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귀국 후 한 달 동안이나 만나지 않는 데다 세자빈이 시댁조차 제대로 들리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심기원의 영모 사건 때 소현세자가 언급되고 세자 부부와 사이가 나쁜 후궁 조씨의 이간질까지 더해져 피해망상이 더욱 깊어지게 되죠. 8년 만에 귀국한 소현세자는 오랜 외국 생활과 인조의 견제로 심신이 피폐해져 2달 만에 병사하는데, 그 뒤에 불쌍한 며느리와 손자들에 대한 왕의 행동은 잔혹하기가 이를 데 없으니, 원칙대로라면 뒤를 이어야 할 소현세자의 장남, 즉 자신의 원손을 제치고 차남 복림대군을 세자로 세운 걸 시작으로 강빈모자를 제거하려 듭니다. 대신들의 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신 김자점을 앞세워 온갖 억지 주장과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고, 그러고도 반대하는 자는 모조리 유배와 파직에 처해버려 1646년 강빈을 끝내 반역으로 몰아 사사해버리고, 제주도로 쫓겨난 손자들 중에 2 손자가 급사해버리니 소현세자의 일가는 문자 그대로 박살나버리죠. 이렇게 악행의 정점을 찍고 얼마 뒤인 제위 27년째인 1649년 인조가 승하하며 그 치세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치세를 말하자면 그야말로 조선의 잃어버린 27년이었으니, 조선은 발전은 고사하고 2차례의 외침을 겪고 숱한 반란과 숙청에 얼룩진 혼돈의 세월이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인조의 과오였습니다. 왕권과 왕좌의 유지, 좀 심하게 말하면 자신의 밥그릇과 자리 보존에 특출난 그였지만, 이는 정치인으로서 인조 개인의 능력이며 성과일 뿐이었죠. 그는 국정에 대한 비전이 없었으며 개혁엔 소극적인 데다 국제정세를 보는 눈 또한 그리 밝지 않았죠. 흔히 선조와 비교하지만 선조도 하지 못한 폐륜까지 저지르고 비교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쓰고 필요한 조언은 받아들인 선조에 비해 인재를 보고 쓰는 능력이 최악이었던 데다 자신에게 아부하는 자만 써서 병자호란 때 패전한 김자점 같은 간신의 등장만 초래해 후대 왕에게 부담만 안기게 됩니다. 최악의 시대의 최악의 군주였던 조선 16대 왕 인조였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